태풍에 뱃머리 30m가 잘려나간 순양함이 스스로 한국까지 돌아왔습니다. 1945년 6월 오키나와 근해에서 작전하던 미 해군 함대가 태풍 항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양함 피츠버그에는 초속 36m의 바람과 기록상 30m에 이르는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새벽에 거대한 파도 두 방을 연달아 맞자 앞쪽 주포탑 앞에서 뱃머리가 뜯겨나갔습니다. 뜯긴 뱃머리는 가라앉지 않고 배 바로 앞에 떠 있었고 함장은 전속 후진으로 충돌을 피했습니다. 미리 수밀문을 전부 닫아둔 덕분에 이 배에서는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승조원들은 준비해둔 강목을 들고 5시간 동안 뻥 뚫린 앞쪽 격벽을 보강했습니다. 배는 엔진 출력을 조절해 파도를 비스듬히 받아내며 버텼고 6노트의 느린 속도로 900마일을 항해 닷새 뒤 감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던 뱃머리도 예의남이 찾아내 감까지 끌고 왔습니다. 승조원들은 따로 항해해온 그 뱃머리에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피츠버그 옆 소도시 이름을 딴 맥키스포트함입니다. 해군 연구선이 바다에 펼친 낙하산에 아무도 본 적 없는 4.5m 상어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1976년 11월 하와이 오아후 섬 북쪽 앞바다였습니다. 미 해군 연구선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낙하산처럼 물을 머금는 저항장치를 수심 165m에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장치를 걷어 올리자 길이 4.5m에 무게 750kg짜리 상어가 줄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이상했습니다. 입이 몸에 비해 터무니없이 컸고 아는 상어 중엔 비슷한 것이 없었습니다. 표본을 넘겨받은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1983년 논문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종만 새로운 게 아니라 속과 과를 통째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름은 메가마우스로 정해졌습니다. 거대한 입이란 뜻입니다. 이 상어는 그 뒤로도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확인된 개체가 300마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처음 만난 그 첫 번째 메가마우스는 지금도 호놀룰루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폭격기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져 한 가족의 뒷뜰에 폭 21m짜리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1958년 3월 11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행히 핵폭발은 아니었습니다. 핵물질 코어는 규정대로 기내에 따로 실려 있었고 터진 것은 폭탄 안에 든 일반 폭약이었습니다. 그날 B-47 폭격기는 3.5톤짜리 핵폭탄을 싣고 영국까지 가는 모의폭격 훈련 중이었습니다. 이륙 뒤 폭탄을 고정하는 잠금핀이 걸리지 않았다는 경보가 떴습니다. 확인하러 들어간 승무원은 좁은 폭탄창에서 12분을 헤맸고 폭탄 위로 기어오르다 잡은 것이 하필 비상 투하 레버였습니다. 폭탄은 폭탄 창문을 뚫고 4,50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곳은 그레그 가족의 집 뒤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던 놀이집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집은 크게 부서지고 6명이 다쳤지만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덩이는 지금도 숲속에 남아있고 2008년에는 사고 지점을 알리는 표지판까지 세워졌습니다. 침몰한 배에서 시신을 찾던 잠수부가 사흘째 살아있던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2013년 5월 나이지리아 앞바다에서 예인선 제스콤포가 새벽에 뒤집혀 가라앉았습니다. 배는 수심 30m 바닥에 거꾸로 내려앉았고 타고 있던 12명 중 11명이 숨졌습니다. 회사가 부른 잠수팀의 임무는 구조가 아니라 시신 수습이었습니다. 잠수부가 캄캄한 선내에서 시신으로 보이는 손을 향해 손을 뻗은 순간 그 손이 잠수부를 마주 잡았습니다. 배의 요리사 해리슨 오케네였습니다. 배가 뒤집힐 때 화장실에 있었던 그는 뒤집힌 선체 안에 갇힌 공기주머니를 찾아 얼굴을 내밀고 버텼습니다. 차가운 물과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약 60시간을 버텼습니다. 사흘을 수심 30m의 압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올라오면 잠수병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잠수부들은 그에게 잠수 헬멧을 씌워 옮겼고 감압시설에서 이틀을 더 보낸 뒤에야 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오케네는 그 뒤 정식 잠수사 자격을 땄습니다. 지금은 그가 바다 밑에서 일합니다. 영화를 찍으려고 집벽 전체를 배우 위로 실제로 쓰러뜨렸지만 열린 창문이 정확히 몸을 비껴갔습니다. 1928년 무성영화 스팀보트 빌 주니어의 폭풍 장면입니다. 주연이자 스턴트를 직접 하던 버스터 키튼은 3층 높이의 집 정면 벽을 실물로 세웠습니다. 계획은 벽이 넘어질 때 다락에 열린 창문이 자기 몸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키튼과 기술감독은 낙하 궤적을 계산해서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못을 박아 표시했습니다. 창문과 몸 사이의 여유는 어깨 양옆으로 5cm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지붕 위에 숨어있던 스태프들이 벽을 붙잡고 있던 로프를 끊었습니다. 키튼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카메라맨도 전기기사도 엑스트라도 기도했고 나도 기도했다고. 벽은 그대로 떨어졌고 키튼은 먼지 속에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정작 키튼 본인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제정신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생의 질문 하나로 완공된 뉴욕 59층 빌딩을 밤마다 다시 용접했습니다. 1977년 완공된 시티코프 센터는 시작부터 이상한 건물이었습니다. 오래된 교회를 남겨둬야 해서 기둥 4개가 건물 모서리가 아니라 각 면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듬해 구조를 공부하던 한 학생이 설계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대각선 방향에서 부는 바람도 계산하셨나요? 설계자 윌리엄 르메저리어가 다시 계산해보니 대각선 바람에서는 접합부에 걸리는 힘이 최대 160% 더 커졌습니다. 설계는 용접이었는데 시공 단계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볼트 접합으로 바뀌어 있던 겁니다. 보강 공사는 밤 8시에 시작해 새벽 4시에 끝났습니다. 200여 개 접합부에 강판을 덧대 용접하던 2달 동안 허리케인 하나가 뉴욕으로 접근하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일은 17년 동안 비밀에 붙여졌다가 1995년 잡지기사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훗날 미국 표준기술연구소가 다시 계산해보니 애초에 건물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군 구축함이 실수로 대통령이 탄 전함에 진짜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1943년 11월 전함 아이오와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미군 수뇌부 전원을 태우고 연합국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극비항해 중이었습니다. 호위 구축함 윌리엄 D. 포터가 훈련 삼아 아이오와를 겨누어 모의 어뢰 발사를 했습니다. 이번 발사관에는 훈련 전에 빼놨어야 할 점화 장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적 잠수함 때문에 함대 전체가 무선 침묵 중이라 경고는 신호등 불빛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첫 신호는 어뢰의 방향이 반대로, 두 번째는 아예 엉뚱한 내용으로 전달됐습니다. 결국 포터는 무선 침묵을 깨고 평문으로 외쳤습니다. 오른쪽으로, 전속으로 오른쪽으로 꺾으십시오. 그 순간 루스벨트는 시종에게 휠체어를 배전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날아오는 어뢰를 직접 구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오와는 28노트로 급선회했고 어뢰는 배 뒤쪽 바다에서 폭발했습니다. 함장이 잘렸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해군 기록상 함장은 소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선원들이 버린 배는 그 뒤 38년 동안 북극에서 계속 다시 나타났습니다. 1931년 10월 모피를 싣고 알래스카 북쪽 바다를 지나던 화물선 베이치모가 얼음에 갇혔습니다. 선원 대부분은 구조 비행기로 빠져나갔고 열댓 명이 근처 무태에 오두막을 짓고 배를 지켰습니다. 11월 하순 눈보라가 며칠을 몰아쳤습니다. 눈보라가 거치자 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침몰했다고 생각했지만 사냥꾼이 70km쯤 떨어진 바다에서 배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회사는 배에 올라 모피만 걷어갔습니다. 어차피 곧 가라앉을 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얼음 사이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1933년에는 배에 올랐던 사람들이 폭풍 때문에 열흘 동안 갇히기도 했습니다. 1939년을 끝으로 목격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1962년 배는 또 나타났습니다. 회사 기록에 남은 마지막 목격은 1969년입니다. 2006년에는 알래스카주가 수색까지 벌였지만 근데 찾지 못했습니다. 사기꾼은 위조한 철거 공문으로 에펠탑을 고철로 팔았습니다. 1925년 파리에서는 신문에 에펠탑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빅토르 루스티그라는 사기꾼이 그 기사를 오려뒀습니다. 그는 프랑스 정부 인장이 찍힌 가짜 공문을 만들어 고위 관리를 사칭했습니다. 고철업자들이 최고급 호텔 크리옹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정부가 에펠탑을 비밀리에 철거하기로 했으니 고철 입찰에 참여하라는 자리였습니다. 낙찰자는 앙드레 푸아송이라는 업자였습니다. 그가 철거권 값을 치르자 루스티그는 돈을 들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신문에는 아무 기사도 나지 않았습니다. 속은 걸 안 푸아송이 창피해서 경찰에 가지도 않은 겁니다. 사기가 기록조차 되지 않아 루스티그는 파리로 돌아와 같은 수법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경찰을 찾아갔고 그는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루스티그는 훗날 미국에서 위조 지폐로 체포돼 엘커트레즈에 수감됐고 1947년 교도소 병원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CIA는 해저 5,000m에 소련 잠수함을 끌어올리려고 가짜 광산성과 거대한 집게를 만들었습니다. 1968년 핵미사일을 실은 소련 잠수함 K-129가 태평양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련은 몇 달을 뒤지고도 못 찾았지만 미국은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하와이 북서쪽 해저였습니다.
CIA는 이 잠수함을 통째로 건져오기로 했습니다. 위장막은 억망장자 하와드 휴즈였습니다. 휴즈가 심해 광물을 캐려고 만든 채굴선이란 설명으로 거대한 전용선을 지었습니다. 1974년 여름 소련 감시선이 지켜보는 앞에서 배는 잠수함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절반쯤 올라왔을 때 선체가 부러졌고 잔해 대부분이 도로 가라앉았습니다. 건진 것은 앞부분 12m 구획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소련 승조원 6명의 유해가 나왔고 CIA는 정식 군례를 갖춰 바다에 수장했습니다. 이듬해 언론인 작전을 폭로하자 CIA는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 무엇을 더 건졌는지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비공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사건들을 모아 다시 오겠습니다.